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 제3장 산업안전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산업안전보건 법규의 내용이라 별표가 많았는데요. 이제 숨을 조금 고르고 가도 되는 파트입니다. 법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기에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별로 많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정도 산업심리 파트는 대부분이 좀 필기용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별표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실기에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별표 없는 내용들은 가볍게 읽으며 정리하고 기출문제 통해서 또 익혀도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심리검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때는요,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고, 검사 결과를 신뢰성,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 있어야 되고, 교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주관적인 검사는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항상 주관성이다, 주관적인 검사 안 된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구비 요건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내외적 요인.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한번 필기에 나오면 이게 틀리기가 쉬워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내적인 요인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 내적인 거죠. 그죠? 자존심의 손상, 업무상의 죄책감도 내적인 감정이에요. 현실의 부적응, 현실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내적인 겁니다. 지나친 경쟁심, 재물에 대한 욕심,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도 내적인 거예요. 출세욕의 좌절감이나 자만심, 이런 마음도 내적인 건데요. 외적 요인 볼게요. 경제적 빈곤, 돈이 너무 없는 거, 이건 외적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없거나 의견이 맞지 않은 건 내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것 자체는 외적인 겁니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상의 갈등, 역시나 직장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도 외적인 거고요.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 자, 외적인 거고, 자신의 건강이니까 이거 내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건 내적인데요. 건강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적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 심리에서 사고 요인 볼게요. 산업 심리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정신적인 요소는 방심과 공상, 판단력의 부족, 주의력의 부족, 안전 지식의 부족. 지식이 부족한 거, 모르고 있는 것도 정신적인 겁니다. 개성적인 결함은 나만 가진 결함이에요. 그죠? 약간 개성적인 거. 과도한 자존심, 자만심, 사치와 허영심, 도전적인 성격, 너무 다혈질인 거. 인내력이 부족한 거, 고집, 과도한 집착력, 나약하거나 태만하거나 경솔성, 배타성, 이질성, 이런 건 개성직, 개인의 개성적인 결함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복규 내용인데요. 가볍게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분류, 요것도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성검사 실시합니다. 그죠? 신체검사, 체격검사가 있고요. 생리적 기능검사는 이제 생리적이다라는 건 좀 육체적인 거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해서 빨간색은 아니에요. 파란색 참고입니다. 그죠? 생리적이다라는 건 좀 육체적인 검사다. 이렇게 항상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감각 기능,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감각, 육체적인 거죠. 심폐기능, 숨 쉬는 기능, 체력 검사 같은 게 해당되고요. 심리적 학적 검사다라는 건 약간 좀 정신적인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능, 인성, 기능 검사, 지각 동작 검사.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지각 동작은 머리가 회전하는 능력이죠. 이런 것은 심리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안에 내용들보다는요, 다음 중 직무 분석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들 출제됩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1대1로 만나보는 거죠. 면접법입니다.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종업원과 직접 대면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이죠. 그죠? 질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접 관찰법은 예, 직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해서 그 직무를 알아내는 방법이 되고요. 일지작성법은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작성하는 업무 일지로 해당 직무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사건 기법은 직무 행동 가운데 중요한 혹은 가치 있는 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성공적이지 못한 근로자, 예를 들어 자꾸 사고 내는 사람 성공적이지 못하고요. 성공적인 근로자, 사고 없이 일하는 근로자를 구별해내는 행동을 밝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결정사건 기법이다. 그래서 사고를 냈나 안 냈나 결정사건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근로자와 성공적인 근로자를 구별해내는 목적으로 쓴다. 그냥 이 정도 필기용으로 기억합니다. 워크 샘플링법은 관찰법을 개발한 것으로 전체 작업 과정 동안 무작위로 많은 관찰을 해서 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되고요. 혼합법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사관리의 중요 기능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에서는요, 조직에서 리더를 뽑는 것도 중요하죠. 조직과 리더십, 선발이죠. 직원을 시험이나 적성검사 통해 선발하고 적정 배치를 해야 되고 작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를 평가해보고 상담이나 노사 간의 이해,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인사관리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적성 배치 원칙입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직무 평가를 통해서 자격 수준 정합니다. 주관적인 감정 요소는 배제해야죠. 자, 사람을 배치하는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좋은 곳에 배치하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객관적으로 배치해야 되겠죠. 그죠? 객관적인 게 맞습니다. 인사관리의 기준 원칙에 준하고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소도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특성과 안전의 관계입니다. 자, 인간들이 하는 행동에는 일정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결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최소의 에너지로, 그죠? 목적에 달성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의 에너지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을 간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볼게요. 생략 행위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좋은데요. 자, 작업에서 소정의 작업 용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처의 용구를 사용했거든요. 자, 요거는 써야 될 걸 쓰지 않고 근처의 걸 썼지만 써야 될 걸 쓰지 않은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정의 작업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의 용구를 사용해서 임시 변통하는 인간 심리 행위는 생략 행위가 됩니다. 최소 에너지로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건 간결성의 원리고 소정의 용구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사용한 건 생략행위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 인간이 주의 집중하는데요. 일점 집중 현상은 중요한 한 가지만 집중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위급한 상황, 우리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요. 이것저것 다 생각할 수 없죠. 그때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위급한 상황 시에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특성을 주의의 일점 집중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순간적인 대피 방향은 좌측이고요. 동조 행동입니다. 집단 규범 관습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는 위험이고요. 테이크는 가지려고 한다는 뜻인데요. 위험 감수. 다시 말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인간은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위험을 누구나 봐도 위험한 거예요. 객관적인 위험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맨날 빨간불에
그 도로를 건너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객관적인 위험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차가 안 오니까 괜찮아. 그죠?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위험을 직접 행동에 옮기는 것을 위험을 가지려고 한다.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감각 차단 현상입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요. 단순한 업무를 몇 시간 계속 하면 굉장히 졸리면서 모든 감각이나 판단 능력이 좀 둔해지죠. 그러한 현상을 뜻합니다.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감각 기능이나 판단 능력이 둔화나 마비되는 현상을 감각 차단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 심리의 5가지 요소입니다. 동기인데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그죠? 모티브다라고 합니다. 동기는 능동적인 감각에 의한 자극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결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기부터가 좋아야 된다. 그죠?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죠? 기질입니다. 인간의 성격, 능력 등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특성 자체가 다혈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분한 분, 다혈질인 분은 기질적으로 사고를 내기가 쉽고, 차분한 분은 실수가 적으니까 사고를 덜 내죠. 이렇게 안전심리 5대 요소에는 기질, 개인적인 특성도 영향을 주고요. 그때의 감정이죠.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뭔가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란 지각, 사고 등과 같이 대상의 성질을 아는 작용이 아니고 희로애락, 내가 기쁘고 슬프다 이런 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몸에 익어 있는 습성이나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냐면 안전심리 5대 요소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는 일단 그 마음을 일하게 된 동기부터 좋아야 됩니다. 동기.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기질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때의 감정, 내 몸에 익어 있는 습성과 습관이 산업안전심리에 영향을 준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요, 5가지 종류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레윈의 법칙은 필기에 단골로 잘 나와요. 실기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레윈은요,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체의 자질과 환경이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환경의 함수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행동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세요?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는 원래 성질이 급해서 천천히 못 갑니다. 해요. 그죠? 개체의 자질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빠르게 달려가서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세요? 하니까요. 지금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원래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급한 환경에 처하면 급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 B는 P는 뭐냐면 개체의 자질, 내가 타고난 자질입니다. 개체에 해당되는 건 연령, 경험, 심신 상태, 성격, 지능 같은 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E는요, 뭐냐면 원래는 environment에서 환경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심리적인 환경이다. 그죠? 내가 지금 얼마나 심리적으로 급한가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작업 환경 등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레위는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자질과 심리적 환경에 F는 함수예요. 몇 배 관계다, 함수 관계다 이렇게 해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니의 법칙을 설명하시려 한다면 인간의 행동은 개체의 자질과 심리적 환경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이 식을 주고 각각의 기호를 찾아보시오 설명하셔야 한다면 B는 인간의 행동, P는 개체 또는 개체의 자질, E는 환경인데요. 심리적인 환경이고
F는 함수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기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아까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 나왔죠, 그죠? 필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산업안전 심리의 5대 요소는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질, 몸에 익어있는 습성, 습관, 그 일을 할 때의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5가지고요. 안전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개성과 사고력이다. 이것도 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이 있고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안전 심리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필기용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착각, 착시, 착오 현상 넘어갈게요. 자, 인간 의식의 공통적인 경향입니다. 인간이 의식하는데 공통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띠고 있다. 그죠? 의식은 현상의 대응력에 한계가 있다. 사람의 의식은 기계처럼 너무 많은 걸 다 우리가 집중하고 대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의식은 초점에서 멀어지면 희미해지죠. 근데 초점에서 멀어질수록 또렷해진다. 틀렸죠, 그죠? 우리가 그 일을 집중해야 일을 잘할 수 있죠. 초점에서 멀어지면 희미해집니다. 당면한 문제에 의식의 초점이 합치되지 않고 있을 때 대응력은 저감되고요. 인간의 의식은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이거 틀렸다 하기 쉬운데요. 인간의 의식은 중단됩니다. 수면 중에 의식은 제로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중단된다. 맞는 설명이죠. 인간의 의식은 파동한다. 맞죠? 그죠? 움직여요. 우리가 주의 집중하거나 의식 상태가 항상 동일하진 않고 움직인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에 잘 나오는데요. 인간의 착오 요인 볼게요. 자, 사람은 인지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착오합니다. 인지 과정, 착오의 요인입니다. 정보량 저장의 한계. 내가 지금요, 머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상태, 인지라는 건 어떤 사물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정보량 저장의 한계도 인지의 착오의 요인이 되고요. 감각 차단 현상, 머리가 차단되었다 하잖아요. 그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때도 인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생리 심리적 능력의 한계, 그죠? 정보 수용 능력의 한계.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인지 과정 착오의 요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지했다면 내 머리로 판단하죠. 아, 저 행동은 옳다, 나쁘다 판단을 하는데요. 이때 착오 요인입니다. 자기 합리화. 내 생각이 맞다고 합리화하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정보 부족. 저 사람이 지금 노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요. 나는 평상시에도 빨간불이 아니니까 괜찮다 했죠.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요.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빨간불에만 안 건너면 된다고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정보가 부족한 거죠. 능력 부족, 자기 과신. 자기를 너무 믿을 때. 나 지금까지 노란불에 지나갔지만 사고 없었잖아? 괜찮은 거야.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은 자기 합리화나 정보가 부족할 때도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요. 자기 과신, 나를 너무 믿을 때도 그렇고. 정보 부족이나 능력 부족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조작 과정의 착오. 내가 기계를 조작하거나 일을 하는데 착오할 수 있잖아요. 기능이 미숙할 때, 기술이 부족할 때,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경험이 부족할 때, 역시나 내 기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도 작업 중에 실수하게 되죠. 심리적 기타 요인은 불안, 공포, 과로, 수면 부족 등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착각의 메커니즘. 이제 인간이 착각하게 되는데요. 옆에 착각 현상이 무엇인가? 용어 정의 한번 볼게요. 착각이란 건 대상이 특수한 조건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지각하는 현상. 분명히 저 사물은 뭐였는데요. 전에와 다르게 내가 머리가 저걸 받아들이죠. 이걸 착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착각 메커니즘, 착각 현상은요, 위치 착오. 여기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 이런 경우 있죠. 순서 착오. 이게 먼저였던 것 같은데 이거네? 그죠? 이럴 때요. 마찬가지 패턴, 형상, 기억의 오류까지 인간이 일으키는 착각 현상입니다. 위치, 순서, 패턴, 형상, 기억 오류. 그죠? 자, 그 다음 또 필기에 한 번씩 잘 출제되는 내용이 착각 현상인데요.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가연운동. 자, 원래는 정지하고 있는 대상물이에요. 근데 급속히 나타나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눈이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는 걸 보면요. 연속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죠. 한 컷을 찍고 한 컷을 찍어요. 근데 이 컷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버리니까 우리 눈은 원래는 정지하고 있던 대상물을 급속히 나타나던가 소멸하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가현운동이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도 운동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죠. 지금 상행선 열차를 타고 가면 내 열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하고 있는 하행선 열차를 보면 상행선이 움직이죠. 움직임이 정지하고 있는 열차에 유도돼요. 그래서 마치 하행선 열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 정지하고 있는 가로수는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버스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유도되어서 마치 가로수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임이 유도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유도 운동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 운동이 되겠습니다. 암실은 아주 깜깜한 방이에요. 어두운 방에서 정지된 소광점, 아주 지금 어두운 방인데요. 여기 점을 한 개 찍어 놓고 작은 점을 의시합니다. 이 점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요거는 안구의 불규칙한 운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자동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자동 운동이 잘 생기는가 조건을 보겠습니다. 소광점이라고 그랬죠. 적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점이 작아야 되고요. 암실이라 그랬죠. 어두운 방이라 그랬죠.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워야 됩니다. 그리고 점이라는 건 가장 단순한 거죠. 대상이 단순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깜깜한 방이다 그랬죠. 어두워야 된다는 건 빛의 강도는 작아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광점이 작을 것, 점이니까요. 시야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어두운 방이니까요. 대상이 단순할 것, 점이고요. 빛의 강도가 작을 것, 그죠? 아까 어두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은 머리가 하는 이 실수였고요. 착시는 눈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필기에 보면 과거 기출은 자주 나왔습니다. 뮬러 레이어 착시인데요. 지금 이 화살표 안에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화살표가 밖으로 되었고 안으로 되었고, 그죠? 그래서 밖으로 되니까 이게 더 길어 보이는 거죠. A가 B보다 길게 보인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나누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뮬러 레이어 착시가 되겠습니다. 네, 햄홀츠죠. 햄홀츠라고 나옵니다. 필기에 적어서 나올 때는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도 있지만 한글로 나올 땐 햄홀츠 착시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 똑같은 사각형 안에 선을 긋는데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하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인데요. 세로선을 그은 건 세로로 길게 보이고 가로선을 그은 건 가로로 길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헷갈려서 햄홀츠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죠? 식자재 햄을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자르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로 줄 들어간 건 햄홀츠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헬링의 착시다 라고 나옵니다.
헬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선을 그어 놓고요. 이렇게 그죠? 선을 했을 때 하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었을 때 하고 그죠? 양쪽으로 모아져 보이고 중앙으로 요거는 뭐죠? 양단으로 벌어져 보이고 양단으로 벌어져 보이고 요거는 중앙이 벌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요 중앙 부분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양 끝 부분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근데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이 나오고 사람하고 누구 착신가 찾으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요거를 헬링을 요렇게 되어 있던 걸 반대로 뒤집었죠. 헬링을 홀랑 뒤집었다. 홀랑 뒤집다. 요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뒤집어 그린 그림은 헬링 착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요거는 콜러 착시로 나옵니다. 콜러라고 나오더라고요. 콜러 착시. 우선 평행의 호를 먼저 보고요. 호를 먼저 보세요. 이걸 먼저 보고 이어서 직선을 보면 직선이 호와 반대로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콜러 착시. 그죠? 그래서 휘어진 호를 먼저 보고 직선을 보면 직선이 반대로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착시입니다. 요거는 포겐도르프로 나와요. 포겐도르프. 자, 그래서 요거는 A와 B가 실제는요, A하고 B가 직선이에요. 눈에는 A하고 C가 직선인 것처럼 보인다. 그죠? 포개진다, 포개어 보인다, 포개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포겐도르프 착시는 포개어져서 보인다. 이게 원래인데 맞는데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요. 졸러 착시입니다. 세로의 선이 수직선인데요. 이렇게 그어 놓으니까 이 선이 수직선이 마치 굽어져 보이는 착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적어 드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림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똑같은 길인데요. 이렇게 화살표 하니까 A가 안으로 화살표 한 것보다 더 길게 보인다. 뮬러 레이어 착시가 됩니다. 햄을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르자. 그죠? 직사각형 안에 세로로 한 건 더 길어 보이고 가로선을 넣은 건 가로로 길어 보인다. 햄홀츠 착시입니다. 자, 요거는 양단으로 벌어져 보이고 중앙이 벌어져 보인다. 그죠? 헬링 착시, 홀랑 뒤집었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호를 먼저 보시고 직선을 보면 반대로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거 콜러 착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가 일직선인데 이렇게가 일직선처럼 보인다. 그죠? 포겐도르프인데요. 포개져서 보인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자, 그다음에 졸러 착시입니다. 수직선인데요. 이렇게 손을 그어 놓으니까 수직선이 휘어진 것처럼 굽어 보인다라는 착시 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타 착시 현상인데요. 동심원의 착시입니다. 중앙의 원의 크기는 동일한데요. 작은 원을 그린 거하고 큰 원을 그렸을 때 하고 이게 원이 더 커 보이죠. 그죠? 자, 동심원의 착시고요. 원이 원래 일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좌변의 절선이 이렇게 꺾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착시입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잘 못 보게 되고요. 군하의 법칙, 물이 지어 보인다라는 건데요. 게슈탈트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근접의 요인인데요. 사물을 인지할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인지합니다. 원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니까 두 개가 네 그룹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지한다는 겁니다. 동류의 원인, 요인인데요. 유사한 자극끼리 함께 묶어서 지각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검은 원, 흰 원, 검은 원, 흰 원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세 개 그룹이 있는 것처럼, 세 묶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지각하고요. 폐쇄의 요인인데요. 원이 완전히 동그라미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걸 완성시켜서 마치 큰 원 안에 작은 원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연속의 요인. 요소들이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함께 이렇게 묶여 인식하게 되고요. 좋은 모양의 요인은 좋은 모양을 만드는 것끼리 한데 모음으로써 보기 좋아진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착시를 뜻합니다.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별표가 별로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기용으로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4장이 인간의 행동 과학입니다. 자, 인간이 행동하는데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인간의 행동 성향. 자, 요거는 실기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적어주고 행동 성향이 어떤 건지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됩니다. 첫 번째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한다. 내 속에 억압되었다. 내 속에 잘못된 걸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탓하는 거죠.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투사라는 건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모방이죠. 많이 쓰잖아요.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그것에 가까운 행동, 판단을 취하려는 거죠.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게 모방이다. 저 사람 행동 모방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암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입니다. 조금 우리가 왜 연예인들 따라하려는 행동 있죠. 그 사람의 행동이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려는 행동, 이러한 행동을 암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승화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인데요.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욕구가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동기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동기를 사회가 용납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승인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단계 승화되어서 가치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 내면의 동기가 별로 좋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내 동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회가 용납하는 동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걸 승화다라고 합니다. 합리화입니다. 자기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실제보다 훌륭하게 평가합니다.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행동. 변명하는 거죠. 합리화한다라는 건 변명하는 거. 그래서 승화라는 건 원래는 좋지 못한 건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가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명이나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실제보다 나를 훌륭하게 평가하는 걸 합리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신의 동기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동기를, 내 속의 동기를 자기 자신 및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다른 동기로 변형합니다. 자, 그죠? 뭐죠? 네. 한 단계, 원래는 용납되지 않는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납되는 것처럼 나타낸다. 승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 합리화 유형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억압입니다. 억압이다라는 건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 공격성 등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용납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욕망을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걸 억압이다. 억압받는다 하죠. 생각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동의라도 좀 잘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이나 주위의 중요한 인물의 태도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 중요한 인물의 태도나 행동을 따라하는 건 동일화입니다. 아까 무의식적으로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 이건 암시다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내 옆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멋있어서 그 과목을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인물을 따라하는 걸 동일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욕구나 생각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굉장히 슬퍼서 울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웃고 떠드는 거, 감정을 숨기려는 거죠. 반동 형성이다라고 하고요. 보상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과도히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결함이나 열등감,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장점으로 결함을 보충하는 행동을 보상이다. 우리가 보상심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다리가 짧은 사람이 저 사람 다리가 짧아서 천천히 오네, 빨리 못 따라오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걸음을 더 빠르게 걸으려 하는 것.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퇴행이다라는 말도 많이 쓰죠. 되려 퇴행하네? 이러잖아요. 그죠? 좌절을 심하게 당했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잘하던 아이가 엄마 꾸중으로 한글을 모두 잊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게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대화죠. 그죠? 갖가지 행동 양식이나 기초를 매개로 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언어, 몸짓, 신호, 기호 등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억측 판단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작업 공정 중에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고 괜찮다.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이건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행동을 억측 판단. 사람들이 저 사람 억측스럽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행동하는 걸 억측 판단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위험을 행동에 옮기는 걸 리스크 테이킹이다라고 했죠. 위험 감수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나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억측 판단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건너가면 안 되죠. 신호등은 녹색에만 건너가야죠.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황색에 건너갔지만 나 사고 없었으니까 괜찮아 하고 괜찮다고 판단하고 지나가는 행동을 억측 판단이다라고 합니다. 요거 보고 지나갑니다.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기출입니다. 억측 판단이 발생하는 배경입니다. 자,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나요?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나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틀린 건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죠? 노란불에는 지나가도 괜찮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희망적인 관측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에 노란불에 지나갔는데 사고 난다고 생각한다면 못 지나가죠. 괜찮을 거야, 사고 없을 거야, 희망적인 관측이 있을 때고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을 때 억측 판단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노란불을 지나갔는데 괜찮았거든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을 때, 또는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거나 귀찮고 초조할 때, 나 지금 너무 급한데 언제 녹색 되길 기다려, 괜찮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이 억측 판단을 발생하게 하는 배경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요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자주 나오는 내용만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 투사, 그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다 그랬죠, 그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모방은 남을 따라하는 행동이죠, 그죠?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 사람의 남과 가까운 행동을 하는 건 모방이에요. 근데 암시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아무 판단 없이 무비판적으로 저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 받아들이는 건 암시입니다. 자, 근데 뒤에 가면 또 이게 있었죠. 동일화 있었죠. 요거를 조금 비교해야 돼요. 동일화는 뭐냐면요. 남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주위에 중요한 인물의 태도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은 나와 밀접한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 닮아서 이 과목을 잘하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건 남이 아니라 내 주위의 중요한 인물을 따라하고 싶었다. 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화가 있었죠. 그죠? 한 단계 승화시킨다,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랬죠? 승인이 되지 않은 욕구예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걸 가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 한 단계 올라가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내면의 동기를 원래는 사회가 용납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용납되는 다른 동기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화는 자기 변명하는 거죠. 그죠?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게 합리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은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고, 동리라 금방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 그죠? 자, 보상심리라고 하죠.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과도히 발전시키는 거. 자신의 결함이나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장점으로 보충하는 거. 다리가 짧은 사람이 걸음을 빠르게 걷는 게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측 판단은 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프로이드 적응 기제 중 적응 기제는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유형입니다. 신포도형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는 레몬하고 포도를 비교할게요. 두 개 중에 신 건 뭐예요? 레몬은 시죠. 시다. 포도는 레몬에 비하면 달고 맛있잖아요. 달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나는 먹고 싶은 게 포도인데 가진 건 레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신포도형. 포도를 먹고자 한 여우가 모든 노력을 통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포도의 맛은 시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레몬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몬은 시고 달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걸 달콤하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달콤한 레몬형입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거고요. 투사형, 아까 그랬죠? 이건 뭐죠? 니 탓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자기 위에 다른 대상에게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투사형. 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고요. 망상형은 허구죠. 그죠? 망상인격이라 하죠.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나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 기제, 행동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해 나가는 기제라는 건 행동하는 양식을 뜻한다. 그죠? 사람은 적응해 나가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피 기제, 도망가는 거죠. 그죠? 자,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인간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도피 기제 종류는 억압, 내 감정을 그냥 억압시키죠. 쑤셔 넣는 거죠. 그죠? 퇴행은 유치한 과거로 돌아가니까 도피하는 거죠. 백일몽, 이건 현실이 아니야, 꿈이야. 이렇게 도피하는 거고요. 고립이나 거부, 그죠? 여러 사람 속에 속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게 고립, 거부죠. 그래서 뜻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인간의 적응 기제 또는 행동 양식 중에서 도피 기제 종류를 골라라. 그죠? 억압, 퇴행, 백일몽, 고립이나 거부는 도피 기제에 속합니다. 자, 방어 기제라는 건 나를 방어한다라는 건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갈등을 이겨내려는 그런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방어 기제 종류는 보상, 합리화, 보상은 열등감을 다른 곳에서 강점으로 발휘하는 거고요. 합리화는 자기를 변명,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여기에 머무르는 거고, 승화는 승인되지 않은 걸 승인된 것처럼 나타내서 머무르는 거죠. 동일시, 투사,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방어 기제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요, 도피 기제와 방어 기제를 섞어 놓고 다음 중 방어 기제가 아닌 걸 골라라, 도피 기제가 아닌 걸 골라라. 그죠?
요게 종류가 더 많고 도피기제 종류가 적기 때문에요. 도피기제를 암기해 버리면 골라내기 쉽죠. 그래서 도망가는 도피기제는 억압, 퇴행, 고립. 백일몽은 잘 나오진 않아요. 억압, 퇴행, 고립은 도피기제이다. 나머지는 방어하는, 나를 방어하는 방어기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나머지 또 공격하는 공격기제도 있겠습니다. 욕구 저지 반응 기제는 인간이 욕구를 저지당했을 때 나타나는 기제인데요. 욕구 저지 공격 가설. 어떤 사람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지될 때 공격을 유발하게 됩니다. 욕구 저지 퇴행 가설.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지되었을 때 유치한 과거로 역행하는 퇴행 가설이 있고요. 욕구 저지 고착 가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포자기적 반응을 나타내는 행동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관계 관리 방법.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행동 특성이나 이런 거를 다 지금 공부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호손 실험이 있는데요. 자, 호손 실험은 옆에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관리의 개선을 위한 연구로 미국의 메이오 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호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호손 공장에서 한 실험이다 해서 호손 실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이 알아내고자 한 것은요. 작업 능률을 좌우하는 것은 단지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 조건과 조명이나 환기나 기타 작업 환경으로서의 물적 조건보다 종업원의 태도나 심리적, 내적 양심과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제 호송 공장에서요, 조금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처음에는 돈을 많이 줬어요. 임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 능률이 쫙 올라가더니 멈추는 거예요. 노동시간도 이제 일하는 시간도 줄여줬는데 똑같아요.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그 다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 조건을, 근무 환경을 좋게 했어요. 어두운 조명을 밝게 하고 환기를 시키고 역시나 처음에는 환경이 좋으니까 능률이 쫙 올라가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좋은 감정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 명령하던 관계를 대화를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업원의 태도나 감정을 좋게 만드니까 계속해서 능률이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손 실험은 작업의 능률을 좌우하는 건 지금까지 돈을 많이 주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물적 조건보다 종업원의 태도나 심리적, 내적 양심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낸 실험이 되겠습니다. 물적 조건도 개선에 의하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종업원의 심리적인 요소가 작업 능률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낸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한번 볼게요. 자, 동기조사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은 종업원의 작업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를 연구해 보는 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방법이다. 이런 거는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링은 우리가 상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운슬링 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충고할 수 있고요. 설득을 하는 설득적 방법이 있고 설명하는 설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카운슬링의 순서는 일단 장면 구성. 카운슬링 할 이제 대담자하고 이게 카운슬 고민이 있는 사람 앉았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구성을 하고요. 대화를 합니다. 대담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의견을 분석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지금 월급이 너무 작은 게 고민이구나. 그죠? 이렇게 의견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떻다. 이 사람 월급이 너무 작아서 지금 화가 나서 잘못하다가 퇴사하겠다. 감정이 표출되겠죠. 감정을 명확화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장면 구성, 이제 카운슬링 할 준비를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분석해보고 감정을 표출되는 걸 통해서 감정을 명확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카운슬링의 효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다시 열심히 일하자라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안전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필기용이니까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랄 서베이의 주요 방법이 다 나왔는데요. 일단 모랄 서베이가 무엇인가의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모랄 서베이는 조공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태도 등에 대한 태도 조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태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나 직장이나 상사나 승진, 대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 조사하는 것을 모랄 서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업원의 태도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통계에 의한 방법, 사례연구법, 관찰법, 실험연구법, 실험연구다라는 건 실험 그룹과 통제 그룹으로 나누고 태도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도조사법, 그죠? 자, 그런데 모랄 서베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태도조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도조사법에는 질문지를 이용하는 질문지법, 면접법, 집단토의법, 투사법 등이 태도조사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는요, 다음 중에 모랄 서베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골라라. 태도조사법이죠. 모랄 서베이의 태도조사법의 방법이 아닌 걸 골라라. 질문지법, 면접법, 집단토의법, 투사법이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립성은 간혹 실기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양쪽이 설립자, 똑같다. 양쪽이 똑같다는 건데요. 뭐가 똑같은가 하면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하고요. 인간의 기대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 제가 앞사람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아파라고 꼬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하고 나의 기대도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꼬집으니까 친구가 아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양쪽이 똑같은 게 뭐다? 양립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원래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 성질이 양립성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적인 양립성이에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 때요, 빨간 게 있고 빨간 버튼이 있고 녹색 버튼이 있어요. 초록 파란 버튼이 있어요. 흔히 우리 개념에는 빨간 버튼은 온수고 파란 버튼은 냉수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개념적인 양립성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인간의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인데요. 우리 머리에는 빨간 버튼은 온수, 진짜 빨간 버튼을 누르니까 온수가 나오죠. 이게 개념적인 양립성. 파란 버튼은 냉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개념적인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인 양립성인데요.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형태나 공간 배치의 양립성. 예를 들어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조작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왼쪽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여기에 왼쪽에 불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왼쪽을 눌렀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조절 장치로,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 장치로 조정한다.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야죠. 이거를 조절하려면 여기에 조종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걸 조절하는 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공간적인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의 양립성입니다. 표시장치나 조종장치 운동 방향의 양립성.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싶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는데요. 타이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종장치 핸들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실제로 차바퀴도 왼쪽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양립성이죠. 조종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표시장치 지침도 같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식 양립성인데요. 직무에 알맞은 자극과 응답 양식의 존재에 대한 양립성입니다. 음성 과업, 소리로 지금 업무를 처리합니다. 소리를 듣고 업무를 처리해요. 자, 이럴 때 청각적 자극 제시, 업무를 소리로 듣고 이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대답은 글로 적어서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말로 물어보면 말로 대답하죠. 이 양식이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청각적으로 어떠한 자극을 제시하면 음성 응답, 말로 응답하는 게 같은 양식이다. 이게 뭐냐면 양식 양립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꾸 읽고 문제 풀다 보면은 시기 가면 조금 자주 눈을 익혀서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요, 인간의 개인 행동에 대해서 특성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사회 행동이다라는 건 인간이 무리를 지어 있는 사회가 나타내는 행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는 필요 없고요. 사회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협력. 때로는 우리 집단끼리 도와주죠. 대립. 때로는 공격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도피.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융합. 강제 타협할 때도 있죠. 노사도 타협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행동의 형태는 협력, 대립, 도피, 융합. 문제 내볼게요. 다음 중 사회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협력, 2번 대립, 3번 융합, 4번 승화. 그죠? 앞에서 승화나 암시나 억압이나 합리화나 이건 전부 다 개인 행동이었죠. 인간이 나타내는 행동 양식이었고 사회 행동이 아니었다.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아리의 창은요,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는데요. 내용은 좀 많았지만 별표 내용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 별표가 있는 내용만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재민발성 및 행동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